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불필요한 병과 약의 순환고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환자분이 오셨냐면은 31세 남자분이셨어요. 두통으로 왔습니다. 두통으로 왔는데, 이 두통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양상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이 이제 우리가 31세 남자 긴장성 두통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거, 직장 상사하고의 마찰 뭐 이런 걸로 생기는 긴장성 두통, 이걸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랑 약간 다르게 머리가 약간 띵 했다가 괜찮았다, 띵 했다가 괜찮았다. 이게 뭐 하루 종일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뭐 괜찮을 때도 있고, 뭐 안 괜찮을 때도 있고, 뭐 계속.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하니까 4, 5년이나 되셨대요. 그러면 4, 5년 됐으면 이게 뭐 긴장성 두통이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편두통은 아니었습니다. 편두통은 좀 특징적인 양상이 있는데 이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편두통은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뭐 아주 심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좀 불편해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무슨 병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이 협심증으로 약을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협심증으로 약을 먹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일단은. 왜냐면 31세 남자가 뭔가 협심증으로 약을 먹는다?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인스턴트 식품들, 그런 거 많이 먹으면서 살찌고 막 그러면은 30대 중반에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이 이제 막혀가지고, 이게 다 혈관병이죠.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게. 제 예전 영상에 다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때가 낀 겁니다. 때가 껴가지고 여기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피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아프죠. 왜냐면은 피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게 피를 더 줘 이러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협심증이고 다 막혀가지고 죽으면은 그게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올 수는 있습니다. 비만하고 막 이러면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만하지도 않았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뭐 위험 인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협심증으로 약을 먹는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저는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그냥 또 자세한 병력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협심증이 진단을 받았고 어떻게 이분이 이거 약을 드시게 됐는지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5년 전쯤에 동생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꽤 큰 교통사고였나봐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슴이 좀 아픈 거예요. 가슴 중앙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꽤 심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개인의원에 갔더니, 개인의원에서, 이렇게 심한 가슴 아픈 거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 조영술을 했다고 합니다. 조영술. 관상동맥 조영술. 이게 뭐냐면은 이 관상동맥 직접 보는 검사예요. 이거는 마지막 검사입니다. 최종 보스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왜냐면 심장에 관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의심이 되지 않으면 잘 안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아파하는데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일단 조영술을 한 거예요. 조영술을 했는데 뭐 일단은 큰 이상은 없는데 뭔가 유발 검사를 해봤더니 뭔가 나와서 이거는 좀 협심증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유발 검사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 낀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때가 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뭐 어떤 약품에 의해서 유발하면 얘가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때가 낀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연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관 연축성 협심증이라고 해요. 협심증. 이거는 치료가 스텐트 넣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예요. 이 혈관 넓혀주는 약을 먹으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 드시는 약이 이렇게 혈관 넓혀주는 약을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드신 거죠. 이런 거에 진단이 돼가지고. 근데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통 때문에 또 이 대학병원에 신경외과를 가셨대요. 신경외과를 갔더니 신경외과 교수님이 MRI를 찍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MRI가 괜찮으니까 타이레놀을 드시라고 했대요. 타이레놀은 평생 먹어도 아무 부작용도 없고 괜찮으니까 평생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 협심증 약하고 타이레놀을 마음껏 드시면서 이렇게 이제 두통을 계속 이렇게 달고 사셨던 거죠.
근데 이제,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의료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막 대학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막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볼 질환이 있고, 이런 조그만한 병원에서 볼 질환이 있는 거지. 왜냐면 대학병원도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환자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가보셔서 뭐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혈관 연축성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거는 딱 뭔가 옛날부터 있던 진단명이 아니라 이 검사를 시행하면서부터 나온 그런 진단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수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이 협심증이 있냐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약을 넣어서 수축을 한 거잖아요. 약을 넣어서 수축하면 약 안 넣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 약 넣어서 수축해서 협심증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 거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전통적인 변형 협심증, 정말로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심전도가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 새벽에 막 자다가 막 이 협심증 깨고 막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러면 변형 협심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약을 뭐 계속 드시면서 조절해야 되는 병이 맞는데요. 이 혈관 연축성 협심증은 이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거 의사가 만들어낸 병이라 그래요. 이 검사 하지 않았으면 진단 안 됐을 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환자 약 먹게 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요거에 이제 도움이 되고, 정말 이 협심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뭐 이랬던 분이 정말 진단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약을 드시면 이 환자는 되게 편해집니다. 되게 편해지고, 너무 이걸로 진단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난 너무 편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5년 전에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이후로는 한 번도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대요. 없고. 그러니까 이 약을 안 먹었을 때도, 이 약은 이거 진단하는데도 꽤 응급실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나중에 뭐 또 검사가 뭐 해가지고, 그 사이에도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이후로는 본인이 이 약을 약 먹다 안 먹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이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약을 평생 이렇게 드셔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조금, 또 이 약 때문에 또 뭔가 생기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두통. 그러니까 두통 때문에 또 타이레놀을 마음껏 먹으면서, 타이레놀이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간독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물론 뭐 모든 사람한테 간독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가 약을 일단 불필요한데 약을 먹는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왜냐면 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 병원에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일단은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개인 병원에서 네가 뭔데? 약간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환자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고, 저도 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정말로 이 환자분이 이 약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기록 같은 거를 다 본 게 아니고, 저한테는 초진으로 그냥 처음 오셨고 그냥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제가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심증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은 이런 혈관 연축성 협심증일 때 쓰는 약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때가 껴가지고 막 좁아지고 이럴 때 쓰는 협심증 약이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딱 요런 약을 드시고 있었고 본인도 대충은 눈치를 채고 계셨던 상태예요. 약 먹으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다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논리를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1세밖에 안 됐는데 환자분이 이거 약을 갖다가 평생 이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거든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또 타이레놀 평생 먹으면서 이렇게 살 건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유발검사고, 유발검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딱 그때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그리고 사실 이런 큰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게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기가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뭐 좀 곤란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군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뭐 아무 약도 처방 드리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안 오셔가지고, 사실 저는 몰라요. 저는 이 환자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한 몇 년 된 일이거든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이제 병원을 그 사이에 좀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분이 어제 갑자기 오신 거예요. 이렇게 진료실에 접수를 하고 이제 오셨는데, 딱 보니까 이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얼굴이랑 딱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되게 이제 반갑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분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딱 좀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오셔서 이제 딱 봤더니 환자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 선생님 그때 말씀 듣고 약을 하나도 안 드셨대요. 약을 하나도 안 드셨는데 아무 증상도 없고, 몇 년 됐는데도 아무 증상도 없고,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광고를 봤대요. 제가 이제 여기 병원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광고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좀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선생님 그냥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들르는 길에 그냥 잠깐 들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결론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뭐 다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이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분이 뭐 이런 게 이 혈관 연축성 협심증이 있었는데 제가 괜히 약 끊으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슴 아픈 증상이 또 뭐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게 되게 좀 찝찝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와주셔가지고 괜찮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때 제가 뭐 약간의, 저도 사실 의사로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의사로서 하나도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협심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 드시고요. 약 드셔서 머리 아픈 거는 타이레놀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순환기내과에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사실 많이 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약을 그냥 드리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종종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조금 약을 안 드시고 조금 병가 관찰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환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있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순환기가 아니라, 심장 쪽이 아니라 뭐 그냥 소화기라든지 뭐 다른 쪽 내과 분과 안에서도 이제 그런 다른 쪽에서만 그 수련을 받고 만약에 이제 의원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협심증 때 약 먹고 있다는데 그거를 의심을 품을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그걸 품어서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다른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협심증 약은 드시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꼭 그 의사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조금 이 환자의 인생, 사실 이분이 65세 막 이렇게 되고 정말로 이 변형 협심증, 혈관 연축이 좀 있고 이러면은 제가 약 먹는 거에 대해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근데 이분은 너무 젊잖아요. 너무 젊은 분이 협심증 하나도 올 것 같지도 않은 분이 또 이런 혈관 연축성 이런 것도 여자한테서 만약 남자분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계속 약 먹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이렇게 약을 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교수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병과 약의 어떤 순환고리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요런 약 끊으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협심증이 있는 분, 약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협심증이 있고 혈관에 때가 껴가지고 뭐 스텐트 넣고 막 이랬으면 무조건 이건 약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되게 애매한 어떤 혈관 연축성 그런 협심증이라는 그런 병과 젊은 나이와 환자분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